그 사진에 보면은 저기 이상한 봉우리 하나 있죠? 손가락 같은. 또 편경에 이 경자를 쓰고 추자를 써서 경추봉이라고 그럽니다. 그 열하일기의 이제 저술 배경은 1780년에 그 걸륭제의 70세 생일에 그 축하 사절단으로 천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박지원은 뭐 벼슬도 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 당시에 그 사신의 이제 총대장이 연행사죠. 박명원의 삼종 동생입니다. 삼종이면은 팔촌입니다. 팔촌 동생으로 따라갔습니다. 총거리는 대충 3,800km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유는 150일. 왕복 150일입니다.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한양에서 5월 25일 날 출발해서 신의주에 6월 24일 도착입니다. 한 달 걸렸죠? 네, 한 달.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박지원은 서문을 씁니다. 서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삼경자라고 썼습니다. 도강록의 삼경자. 제목이 독특하죠? 여기서는 사실은 권룡 45년이라고 써야 되는데 박지원도 청나라의 연호를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삼경자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은 경자년이 명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세 번째로 돌아오는 경자년이라는 뜻입니다. 명나라가 1644년에 멸망했어요. 1644년. 그러니까 44년, 16년 뒤에 1660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780년까지 세 번의 그래서 연호를 안 쓰면은 삼경자라고 쓰면은 또 청나라 관리들이 진검사하거든요. 거기 뭐 명나라 연호를 승정을 쓰면은 당장 걸리니까 또 그렇다고 권룡 45년 쓰기도 싫고 그래서 삼경자라고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심양 거쳐서 산해관 그리고 북경에 도착해서 이제 자기는 뭐 관료도 아니고 그래서 책 사러 왔는데 유리창에 가서 책이나 살까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권룡제가 남경에 있다가 열하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 열하로 와라. 그래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지원은 북경성 앞에 유리창이라고 있는데 여기 원나라 때 유리를 굽던 유리기와 굽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고서화가 많았거든요. 왜 고서화가 많냐? 북경에 과거 시험 보러 왔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여기서 책 팔고 붓 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서화라든가 문방사호가 거기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점가가 번영을 했습니다. 권룡제가 이제 왜 갔냐면은 7월 21일 날 티벳의 판첸 라마를 위해서 수미 복수지묘를 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판첸 라마를 여기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북경을 거치지 않고 이제 곧바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월 5일부터 9일까지 무박 5일로 250km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밑에 종놈이 창대라는 종놈이 있는데 말한테 밟혀가지고 발등이 퉁퉁 부어가지고 징징대면서 따라오는 그런 광경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 이때 남긴 기록이 야출 고북구기. 고북구는 지명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고북기. 밤에 고북구를 지나면서 성벽에다 글씨 썼는데 글씨 쓰려고 하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술로 먹을 갈아가지고 거기서 글을 썼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야 낮밤으로 5번 강을 건넜다. 그래서 일야 구도하기라고 쓰여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밀운댐이 1958년에 댐이 건설됐거든요. 그래서 댐이 건설되기 전에 여기에 강이 그물같이 이렇게 지났던 거예요. 그래서 강을 9번 건넜다는 건 바로 밀운댐 근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밀운댐을 지나면은 이제 고북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금산령 장성이 나오는데, 여기 금산령 장성은 장관이었어요.
여기 이제 북경의 동증문이라는 데서 이제 출발을 했고요. 여기 이제 바로 이 고북구문을 박지원도 통과했고, 이건 이제 고북구 장성에서 내려다본 모습이고요. 여기 고북구 장성입니다. 이걸 보면서 참 명나라에 태어나지 않기를 잘했다. 저 산에다가 저 벽돌을 날려다가 얼마나 죽었겠어요. 바로 이 옆을 지났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5일 동안 이제 헤쳐서 이제 승덕에 도착했는데, 여기가 정문입니다. 제가 갔던 곳은 박지원 선생이 여기 간 뒤 238년이 지난 해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은 이제 불러트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여정문이라고 여기에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 권룡제 글씨입니다. 권룡제가 4개국언어에 능통을 했어요. 전부 본인의 글씨고, 요거는 아랍 문자인데, 이 아랍 문자는 여기요. 요거는 기록에 찾아봤는데, 아랍 문자까지 했는지는 약간 불명확하더라고요. 이거 왜 썼을까? 어디 회의 갔는데 우리나라 글씨로 써 있어요. 그럼 기분 좋죠. 그래서 이제 이민족이 왔을 때, 포용하는 그런 느낌이 벌써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강희제가 피서산장이라고 썼어요. 피서산장. 근데 이 피자는 요 오른쪽에 제가 이제 피자를 틀리죠? 뭐가 틀려요? 획이 하나 옆으로 더 있죠? 그래서 옛날에 한자를 쓸 때 말이에요. 틀린 글자는 이렇게 횡으로 그었어요. 그러니까 피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피서로 온 게 아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그래서 이제 연암이 여기 와가지고 천자가 왜 여기 왔을까? 바로 이런 이민족들을 무력을 쓰지 않고 포용하는 정책, 위무하는 정책. 여기서 청나라의 위력을 보여주는 거죠. 당시 청나라를 위협하던 세력은 몽골, 위구르, 티벳. 특히 몽골은 원나라 때 말이에요. 라마교를 믿었습니다. 라마교, 티벳 라마교. 그래서 이 몽골 사람들은 이 티벳하고 아주 친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마교를 존숭하면은 몽골도 자연히 순치될 것이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는 만주족이 전투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요, 가을에 몇천 명의 팔기병을 데리고 와서 사냥 연습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몽골의 군대도 와서 함께 참여하고, 사냥터가 저기 사이한바라고 하는 국가 산민공원이 있는데 저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의 황제는 이 사냥터에 가는데 그 중간에 행궁으로 이 피서산장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력도 제고하고, 그 다음에 이민족들을 또 이민족 추장들을 여기 끌고 와서 친선 관계도 맺고, 그러한 의미에서 피서가 아니라 이민족하고 융합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여기 피서산장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권룡제는 10번 싸워서 10번 이겼어요. 십전 황제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 전투를 어디서 지휘했느냐 하면 이 피서산장에서 지휘했습니다. 최전선인 것이죠, 여기가. 이 사진은 이탈리아 선교사가 이제 그린 것인데요. 바로 이 피서산장에서 몽골의 추장이 투항했을 때, 귀순했을 때의 연회를 그린 것입니다. 보시면은 기병이가, 앞에, 여기 이제 황제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말 위에 서 있죠? 또 여기는 깃발, 그 다음에 여기는 거꾸로 서 있죠? 여기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들고 있네? 그죠? 이런 마술을 보여주면서 즐기면서 청나라의 위력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암 선생은 여기가 이제 승덕 피서산장인데 요 바깥에 태학에서 묵었습니다. 태학에서 묵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여정문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는 강남의 호수와 그 다음에 화북지방의 평원 산악지대 이런 것이 전부 여기 모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정문 안쪽에 이제 궁전구역인데요. 이 궁전구역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그 승덕의 열화선장의 그 본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관이라고 그러니까 좀 느낌이, 요즘 느낌이죠. 정전이라고 그러죠. 이 정전에서 이제 그 청나라 황제가 그 통치 명령도 내리고 독서도 한다 그래요. 자, 바로 여기 여정문 다음에 요 건물입니다. 여기에는 강희제의 친필이 있는데 담박경성이라는 글자가 안에 있습니다. 여기 연암 선생이 여기 있죠. 연암 선생이 여기 있는데 연암 선생이 여기 담박경성에 못 들어가고 여기 그 조방에 들어가서 그 기록에 의하면은 그 백설기하고 돼지고기를 줬다 그래요. 그 청나라 관리가. 그래서 요 조방, 그 동쪽 조방에서 떡하고 돼지고기 먹었다 그래요. 백설기하고 돼지고기.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 담박경성 이 글자가 쓰여 있죠. 이거는 그 담박은 담담한 마음가짐, 경성은 공손함. 담담한 마음이 없으면은 뜻을 밝힐 수 없고, 그리고 공손함과 진지함이 없으면은 멀리 있는 사람을 올 수 없게 한다 하는 그런 뜻인데, 제갈량이 자기의 아들 제갈첨한테 죽을 때, 임종할 때 써준 글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 뒷 건물에 가면은 원래는 의청광전이라고 하는 강희제의 글씨가 있었는데, 이 강희제가 이것을 쓴 것을 이 건룡제 때 사지서원으로 하는 현판에 달았어요. 사지서원. 여기에서 이 사지는 그 주역 계사하에 군자는 지미, 지창, 지유, 지강, 만부지망. 이게 뭔 뜻이냐면은 그 군자는 미미한 기미를 알아차려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것이 발현돼가지고 드러나는 것도 알아차려야 된다. 일을 할 때는 부드럽게, 또 강할 때는 강하게. 그게 사지입니다. 그러한 그 능력을 가진 영도자는 그 백성들이 존경하는 바다라고 이제 글씨를 써요. 여기에 낙관이 하나 있죠? 그 낙관을 확대한 것이 왼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있죠? 오복오대, 오대당, 고희, 천자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로 이 해에 그 건룡제가 현손을 봤어요. 현손이면은 나, 아들, 손자, 증손, 현손. 5대. 요즘 세상에도 애들 손자 보기도 힘든데 늦게들 결혼해가지고 여기에 5대를 낳은 거예요. 이 건룡제가 얼마나 장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700 박지원이 갔을 때는 80년에 갔는데 그 4년 뒤에 현손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5대가 오복을 누리는 그러한 고의를 맞은 천자의 옥새다 하는 도장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건물은 연파치상인데 2차 아편전쟁 때에 그 한풍제가 여기 왔다가 죽었습니다. 바로 이 건물에서 죽었고요. 여기 1900년, 1900년에는 또 의화단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서태후가 여기로 피난을 왔다가 서안으로 이제 갑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자이의 거처, 그 서태후죠?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열화산장은 그 구글어스로 보면은요, 겨울에도 얼음이 얼질 않아요. 그 온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하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저기 경추봉이 보이죠? 이건 좋은 날씨에 찍은 경추봉입니다. 아주 독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다 인공호수인데요. 인공호수에는 아주 아름다운, 그러면서도 소박한 궁전들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승덕의 저기 궁성 바깥에 보면은 외팔묘가 있습니다. 실은 12개인데 8개만 쳐서 외팔묘라고 합니다. 이 외팔묘 하나가 변경의 안정을 위해서 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원 하나가 10만 대군을 방어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이 수미 복수지묘는 이 티벳의 6대 달라이 라마가 여기 이분의 이제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서 이제 지은 건데 물음표 해놨죠. 여기 맨 밑에 줄이요. 여기. 그런데 이분이 천연두에 걸려서 북경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독살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이제 복수지묘는 수미 복수지묘라고 하는 것은 뜻이 티벳에 타실룸포라고 하는 사원이 있거든요. 이 사원을 한역한 겁니다. 그래서 수미 복수지묘. 그러니까 상서로운 수미산처럼 다복장수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판체라마 6세는 북경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티벳에 있는 사찰인데요. 근데 이 박지원이 이 사람을 만났어요. 오랑캐중이라고 멸시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영민하거나 준골스러운 기상이 없었다. 피부 색깔은 황달병 걸린 것 같다. 흐리멍덩하다. 그런데 이제 중국인들은 활불로 막 존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문제가 등장하는데 아까 박지원의 팔촌형이 박명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부사가 정원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판첸라마에게 3궤 구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조선은 당시 주작의 국가이기 때문에 불교 승한테 절을 하면 안 돼요. 돌아왔을 때 탄핵받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연암은 절 안 했다고 썼어요. 그런데 강원대학의 김민호 교수 논문을 보면은 청나라 예부의 문서하고 그 다음에 판첸라마의 기록을 봤더니 절하고 나서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는 얘기도 있고요. 배례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박지원이 거짓말했네? 왜 그랬을까? 왔을 때 죽는 거죠. 이 박명원 일행이 돌아왔을 때 말이에요. 불상을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성균관 학생들이 데모했어요. 데모. 조선은 조선 초부터 주작으로 완전히 돌아섰고 불교를 배척했잖아요. 그런데 불상을 갖고. 근데 이제 권당이 뭔지 아세요? 스트라이크인데 권당이 뭐냐면 유생들이 성균관에 있는데요. 밥 안 먹는 거. 아침 거부. 그래서 이게 조선왕조실록에 김민호 교수의 이제 논문에 의하면은 박지원이 거짓말했다. 근데 박지원은 절대로 안 그럴 사람인데 어떻게 거짓말했을까? 팔촌형 보호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보타 종승지묘 외팔묘 가운데 하나인데요. 옛날에 제가 여기 갔을 때에 갑자기 가이드하는 사람이 사라져가지고 제가 몇 줄 통역을 했었는데 그때 통역한 내용에 이제 기억이 남는 것은 요거는 사자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의 정물을 보는 공간. 이 안에 들어가면요. 저기 야크의 기름 냄새. 그게 진동을 하고 좀 느끼합니다. 그게. 그리고 거기다가 관이 있고 또 밀랍화되어 있는 활불처럼 죽어있는 미이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연암은 중국에 와서 엄청 충격을 먹었어요. 여기가 이제 만주 들어가서 나오는 국경입니다. 책문이라고 하는데 요 들어가자마자 가난한 조선 그거 보다가 여기 갔더니 너무나 충격이 큰 거예요. 변경의 작은 마을인데도 큼직한 거, 반듯한 거리, 벽돌 담장, 가득한 수레, 도자기가 진열. 그래서 천하의 동쪽 끝인데도 이러할진데 북경은 어떻게 했느냐? 돌아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조선 진짜 못 살았어요. 제가 읽은 기록에
사신이 가는데 겨울에 그 인부들이 옷을 벗어서 뭘 차와? 그걸 먹어요. 뭐? 이약, 단백질. 그리고 옷도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박지원 따라간 사람은 옷이 다 헤어져가지고 요즘 진짜 우리 5,000년 역사에서 최고의 시대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창름이 실한 연후에 예절을 한다. 의식이 족한 뒤에 영욕, 부끄러움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연암이 가가지고 제일 막 부러운 게 뭐냐면요. 기왓장하고 똥이에요. 그 청나라는 기왓장 하나도 잘 만들어가지고 담장 쓰는 데 쓰고, 그 다음에 똥은 모아가지고 그 농사 짓고, 저도 옛날에 시골에서 들은 얘기인데, 남의 집 화장실을 가서 응가하면 혼났대요. 비누를 딴 집에 갖다 버려. 그래서 가장 장관은 다른 게 아니라 똥덩어리에 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똥재, 넓은 벌판, 백탑, 산해관 이런 거 다 소용없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다. 박제가의 북학의라는 책에 보면은 맨 앞에 수레가 있어요. 수레. 그리고 이제 연암도 연암에 수레에 관한 기록이 그게 많아요. 수레가 요즘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조선에는 수레가 없어가지고 각지의 상품이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갔더니 사람 타는 태평차, 물건 실는 대차, 동류차 뭐 등등. 이거는 조선 사람들이 수레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는 사대부들의 잘못이다. 이 소가 죽어 있죠. 조선 수레는 너무 커가지고 수레 끌다 죽는다는 거예요. 수원 화성에 있는 수레입니다. 그 수레를 만들면 자동적으로 길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수레부터 만들자. 이게 고구려 시대의 수레입니다. 이거는 조선 시대에 이품관이 타던 초고라는 수레예요. 이거 박제가의 기록에 나옵니다. 이품관만 타요. 4명이 끌어요. 이거 묘기대행진 아니에요? 떨어질 것 같죠? 이 수레가 조선 시대의 수레가 이 4세기의 수레보다도 못한 거예요. 조선은 발전이 아니라 퇴보를 했다. 이 수레 보고 너무 웃었어요. 그래도 이품관이에요, 당상관. 그래서 이제 이 수레가 없으니까 각지의 물품이 유통이 안 돼요. 동해안 쪽의 물품은 서해안으로 안 오고, 서해안의 물품은 동쪽으로 안 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고속도로 났잖아요. 그때 이후에 물품이 창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말에다가 실었는데, 말에 얼마나 올라갔어요, 상품들이. 그래서 세계문화에서 등재된 지게. 이게 아주 최고의 상품이었던 거죠, 조선에서는. 그 다음에 중국에 갔더니 벽돌. 이 벽돌을 그렇게 칭송해요. 조선에서는 목재인데 불나면 폴라당 타버리고 오래도 안 가고 그러죠. 그런데 이 중국은 벽돌을 볏짚으로 굽는 거예요. 볏짚으로. 산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볏짚으로 굽습니다. 조선은 산의 나무를 사용했기 때문에 1900년대 사진 보면 어때요? 서울의 산은 전부 벌거숭이죠. 그래서 산림 녹화할 때 그때서야 요즘에 푸른 산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인은 벽돌 굽는 게 아니고 이중환의 택리지에 보면은 옛날에는 온돌이 일부만 대표는 쪽온돌이었대요. 그런데 전면 온돌로 바뀌면서 땔감이 엄청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산에 나무라고 하는 건 전부 땔감으로 사라지고 홍수나면은 산 무너지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볏짚을 이용해서 벽돌을 건물을 짓자. 청나라 갔더니 물품이 막 넘쳐가지고 눈이 휙휙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은 산업공상을 너무 구분해가지고 농업만 중시하죠. 농자 천하지 대본이고 장사꾼은 장사치 그래가지고 관계 진출도 못하게 하고
왜 그랬을까? 조선은 어떻게 보면 가장 사회주의적이에요. 부자가 되는 걸 막는 거예요. 장사해서 돈 많이 벌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장사하러 가죠. 그 쌀이 없는 거예요. 그 쌀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농사로 몰아넣는 거죠. 그렇다고 쌀이 풍족했냐 하면 그것도 아니죠. 춘 공기에 들어서면 막. 근데 그 산업공상을 나누는 그것이 그 진시황의 바로 진나라입니다. 거기 상황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상인들은 농사에 게을리해서 국가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처벌을 하고 그랬거든요. 이 이론이 중국에 계속 흘러가지고 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가면 이 은화 같은 거, 이런 것이 유통되고, 어음도 유통이 되고. 그러니까 전국이 전부 유통으로 이제 연결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은 임진왜란 때 도공들이 끌려가서 조선의 도자기업이 망했다 그러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일본은 그걸로 도자기업이 흥성했다. 근데 서양은 고령토가 없어서 도자기를 못 구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일본에서 엄청 사갔어요. 일본이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고 또 중국에서 사가고. 근데 상품을 이렇게 제작하면은 이제 상업이 발달할 텐데 조선에서는 백성들이 괴로우니 문양을 그려놓지 마라. 그래가지고 백자 같은 거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박지원은 만주족이 중국에 들어와서도 어떤 민족을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모든 걸 포용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 호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중국을 비판합니다. 호질. 호랑이가 꾸짖다라는 건데 이 호자는 오랑캐 호자와 같은 글자입니다. 오랑캐가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북곽 선생이 위선적인 한족 지식인인데 과부 동리자와 미래하다가 걸렸어요. 근데 이 동리자의 아들들은 5명인데 성이 다 달라. 동리자도 또 색을 밝히는 여자겠죠. 그러니까 이 위선 덩어리야. 그래서 이제 이 5 아들이 엄마가 미래하는 걸 포위하고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북곽 선생이 도망가다 똥구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거기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꾸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범이, 오랑캐가 한족이 유자라는 것은, 유자는 아첨할 유자입니다. 아첨만 한다고 하더니 진짜구나. 그러면서 이 사대부들이 중원을 지배한 것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록은 북경 도착하기 3일 전에 옥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다가 상점의 벽에 쓰여 있는 걸 베껴 쓴 거거든요. 청조의 비를 맞추는 한족 지식인을 꾸짖고, 그 다음에 소중화론과 화이론에 매몰된 조선 유학자들을 꾸짖는 글입니다. 조선의 사신들이 가면은 부차적인 목적이 있어요. 명나라를 그리워하는 비분관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 이거는 이제 본 목적이 아닙니다. 만났는데, 그런데 중국인들은 조선인들과 필담을 할 때 자신의 본심을 안 드러내요. 왜냐? 청나라 때 문자옥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처형됐거든요. 그 대화에 조심합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해요. 열하일기에서 요 문장입니다. 조선지사는 사명, 명나라를 생각하면서 비분관계하는데 진짜 백의숙제가 아니겠느냐? 그거는 허명이 아니겠느냐? 즉 무슨 얘기냐면은 백의숙제는 고죽국이 멸망하자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만 먹다 굶어 죽었죠. 근데 조선도 마찬가지로 멸망한 명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지금 청나라에 들어와서 비분관계하는 살을 찾고 있는데 명나라가 죽은 놈이 살아나겠느냐? 청나라는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3명의 현재가 나타나가지고 멸망할 줄 알았는데 안 해요. 오히려 막 영토가 최대로 넓어지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조선의 사신들이 위선적이다. 그러면서 이 그 곡정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필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곡정이 평생 글 읽어도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십중팔구다. 그랬더니 연함이 머리 깎는 봉변을 당했으니 탄식했겠지요. 머리 깎는. 이거는 청나라를 비판한 거죠. 그랬더니 곡정이 불 속에다 집어넣었다 그래요. 또 한 번은 연함이 이 시를 썼습니다. 이거는 아무런 의미 없이 대화하다가 시를 썼는데, 인간 세상에 굳이 촛불 켤 필요가 있나? 해와 달 쌍으로 걸려 천지를 비추는 것을. 그랬더니 이 곡정이 붓으로 요 네 글자를 지웠어요. 왜? 일월 뭐예요? 명이죠. 청나라에서 명나라를 생각하는, 명나라의 복명을 하는 그런 기운은 완전히 끊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는 그 주작을 버렸습니다. 주작을 버렸어요. 그래서 그 실증적, 고증적인 학문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예속 문제 같은 거 보면 너 끔찍하잖아요. 쓸데없는 형이상학적인 문제. 제사 3년이냐, 1년이냐. 그런 것이 그 백성들의 현실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까? 쓸데없는 논쟁에 정력을 다 낭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연함이 갔을 때 북경 천주당에 갔더니 서양의 과학기술을 보고 자빠진 거죠. 이 천문학은요, 본래 일반인들이 연구할 수 없는 금지된 구역이에요. 왜냐? 하늘이 그 황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비밀을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하늘의 천체 현상이. 예컨대 일식은 군주의 지위를 노리는 것이거든요. 우린 일식 해와 달 그 관계에서 일치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알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일식이 어떤 사람이 그 군주의 권위를 노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형옥수심, 이건 군주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현상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보입니다. 형옥은 화성입니다. 화성은 위험한 존재예요. 남자고, 그리고 늘 그 군주 권력을 노리는 존재. 형옥이 화성입니다. 요거. 수는 지킵니다. 지킬 숫자. 심은 여기 심수라는 별입니다. 요 심수는 황제의 자리예요. 황제의 자리. 황제의 자리를 야심이 많은 화성이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수라는 별도 밝고, 그 다음에 형옥이라는 화성도 밝고, 여기서 막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주권이 위험하다 하는 미신이 있었던 거예요, 중국인들. 그냥 조선왕조실록에도 이게 그대로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 형옥수심의 사례는 진시황이 죽고 진나라가 멸망할 때 이 형옥수심이 나타났다. 이거 나타나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그 화성의 공전주기하고 지구의 공전주기가 달라가지고 그 지구가 따라가니까 이게 별이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후퇴한 것처럼 보이면서 이 안타레스 별 근처에 이 화성이 계속 머무는 상태, 수의 상태로 이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천문학은 과학이 아니라 미신적 요소가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명말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요, 일식을 측정했는데, 서양 선교사들은 그 동해에 보낼 때 교육을 시켜서 보내거든요. 천문학 같은 거.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명나라의 그 천문학 관리하고 대결을 시켰는데 누가 맞았느냐? 서양 선교사가 더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래서 여기 서광계입니다. 서광계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서양 선교사들의 그 책을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승정역서라고 그래가지고 명나라 말기에 일부가 번역이 됐고, 그 다음에 청나라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서양 과학혁명의 발화가 막 되려고 하다가 멈췄어요.
중국은 과학 문명이 발화할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일부 선각자들이 이런 거를 받아들였지만 종자를 발화시키기가 어려웠다. 왜냐? 이런 천문학은 도룡기술이에요. 도룡기술 들어보셨나요? 용 잡는 기술입니다. 그 우리 인문학자들이 그 자조적으로 우린 도룡학을 하고 있어. 용이 있어요, 없어요? 용도 없는데 뭘 잡아요, 그죠? 쓸데없는 학문을 하고 있다는 게 도룡지학입니다. 그러니까 천문학 어렵기는 어렵지만은 헐 가치가 있느냐? 이런 그 일반인들의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직관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현대 과학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지구가 둥글다 이렇게 배우는데 그 당시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직관이죠. 이렇게 보니까 지구와 그 하늘은 둥그렇다. 그래서 이 개천설을 더 선호합니다. 개천설. 근데 오른쪽에 이것은 마치 계란 형태로 지구가 둥글고 그 다음에 그 하늘은 둥글다. 이런 그래서 이 두 개 가운데 사실 이게 옳은 겁니다. 그런데도 땅이 평평하기 때문에 이거를 중국 사람은 더 옳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 때문에 과학이 발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천기입니다. 천기를 민간인이 알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천문학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몇몇 그 선각자들이 공부를 했어도 그것이 승계가 안 됐던 거죠. 16세기에 서양의 그 대항해 시대에 동양으로 엄청나게 그 배들이 와서 동양의 그 식민지를 건설하죠. 그 서양의 배들은 뭐예요? 모든 과학 지식이 합쳐진 겁니다. 갈릴레오가 논문을 발표했는데 새로운 과학에 대한 대화라는 논문을 썼는데 이 배경이 어디냐면 베네치아의 아르세날레 축구팀 아스날 있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그 아스날하고 같은 겁니다. 무기고 창고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베네치아의 아르세날레에서 선박을 제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문을 왜 어디서 발표해요? 이 그 선박 제조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모든 과학이 모여 있는 곳, 물리학, 천문학, 지리학 등이. 그래서 이제 청나라는 과학을 생활기술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박지원이가 쓸 때 본 것들은 대부분 생활기술이에요. 더 깊은 이론과 실험이 합치된, 그리고 이론과 실험이 연결돼서 생활기술로 나타나는 건데 중국은 이론, 실험 이거 안 하고 생활기술만 관련된 것들을 연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해양 문명의 휴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실학자들이 많이 갔죠. 이분들은 성각자인데 그 실학자들이 대부분 서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반의 자제인데도 불구하고 첩에서 나거나 둘째 부인에게서 이런 사람들 관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조가 말해요. 1777년 이때에 서울에게 과거 시험을 응시하게 해요. 이때 박제가, 이동무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합격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관직이 뭐까지 주어지냐면 6품관 그 이상으로 못 올라가요. 그리고 나중에 이 박제가 이동무 이런 사람들은 규장각에 들어가서 검서관을 해요. 검서관 하면서 뭐냐면은 옛날 중국의 서적 베끼는 일 그것만 해요. 박제가가 그 정조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를 말해라. 그래가지고 올린 게 병호소회 등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본 것들 상업발전, 외국의 통상, 수레 선박 뭐 이런 것들을 정조한테 이야기했어요. 이런 것들은 북학이 형이하학적이고 실사구시적인 건데 기존에 주작이 말하는 관념론하고는 완전히 상치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올린 다음에 뭔 조치가 일어났느냐면은 외국에 가서 서적 수입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신이 가서 가지고 가는 물건 목록 여기에 포함시켜야 해서는 안 될 것들
폐관속이 뭐 여기입니다. 정조를 진시황에다 비교하고 있어요. 저는 똑같아요. 내용이. 진시황은 사관에서는 진나라의 역사서가 아니면 불태운다. 정조는 성리학이의 책은 소각한다. 진기하고 성리학하고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시서 백가어를 소장한 것은 불태운다. 천주교 폐관소기를 불태운다. 시서를 논하는 자는 기시에 처한다. 중형에 처하고 사신은 어미 다스리며 서장관은 그 지방에서 만부의 정배, 귀양 보낸다. 어쩌면은 나는 우리나라 왕조실록에서 진시황의 분석의 의무를 볼 줄을 몰랐어요. 그 이제 박지원이 열하일기 썼다가 반성문 쓴 거 아시죠? 박지원 때문에 조선의 문체가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열하일기는 이미 내 익히 보았으나 어찌 감히 속이고 숨길 수 있겠느냐. 이 자는 법망에서 빠져나간 건물이다. 그래서 반성문 쓰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정조가 주희의 제자예요. 탈레반이라고 저는 합니다. 탈레반이 학생이란 뜻이잖아요. 주부자의 문장은 하늘 같고 땅 같고 바람 같고 구름 같으며 그 밑에 그 주희의 문장은 고기를 씹는 맛이요 용도는 배나 비단처럼 쓰여져 그 글을 읽노라면 마음이 상쾌해지고 맑아져서 마치 증점의 비파 소리와 안자의 거문구 소리를 듣는 듯하다. 이건 참 그죠? 저기 쿠로시오 해류가 흑조라고 하는데요. 적도에서 뜨거워진 물이 필리핀 섬과 대만 섬을 치고 동쪽으로 흐릅니다. 쿠로시오 해류인데요. 이것이 대만 쪽에 또 중국 쪽에 가 있던 서양의 네덜란드, 포르투갈인들이 일본으로 가는데 아주 도움을 줬던 해류입니다. 근데 이 해류는 조선으로 잘 안 와요. 제주도에 이제 몇 번 왔었죠. 근데 일본은 이 쿠로시오 해류를 통해 가지고 서양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입니다. 1543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딱 50년 전입니다. 50년 전. 이 50년 전에 일본이 포르투갈인으로부터 조총을 2자루를 얻었어요. 이 조총을 얻은 것이 일본의 전술 변화를 무사계급을 전멸시키고 조총 부대로 이제 다 무장하고 임난 때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히라도와 그 일본 가신 분들은 큐슈에 가보신 분들은 나가사키, 데지마 이런 곳을 통해서 네덜란드의 학문들이 일본으로 들어오고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폐쇄주의적인 정책을 취했어요. 그러나 여기를 통해 가지고 네덜란드 학문이 끊임없이 들어와 가지고 난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미국의 페리 제독에 의해서 개방되기 전에 일본은 내부로부터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한 나라는 폐쇄주의로 나가서 갈라파고스에 뭐가 되고, 그 다음에 한 나라는 같은 폐쇄주의를 취했지만은 학문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메이지 유신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국력이 부유해져 가지고 결국엔 뭐가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그죠? 식민지로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DJ 대통령이 만화인가 일본 문화 흡수할 때 영화관에서 뱀 풀어놓고 막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개혁 개방했더니 우리나라의 한류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신 없는 사람들은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중국처럼. 그러나 자신 있는 사람들은 문호를 개방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